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강의를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되게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되게 많은 정보, 지식 이미 갖고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기초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불량 빈혈. 저도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옛날 쓰던 용어를 자꾸 이제 쓰게 되는데 어쨌든 재생불량 빈혈로 이제 한국어로는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혈액이 만들어지는 혈액 공장, 이제 여기가 골수라는 곳인데 이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환자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셨겠지만 그 딱딱한 그 뼈 속에 들어가면은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혈액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은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혈모세포라는 거는 이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상세포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조혈모세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구세포들을 거쳐가지고 분화하고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자식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혈액 질환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 중에 어디라도 문제가 생기면 혈액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부실해질 수도 있고 또 질적으로 부실해질 수도 있고 또 이 과정 중에서 어느 한쪽이 막 너무 증식해가지고 암세포화 돼가지고 이제 백혈병 세포로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A4 용지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상 혈액 수치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동그라미로 그린 게 조혈모세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세포수가 모자라져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제 외래에. 근데 어떤 분들은 현미경으로 골수를 보면은 이렇게 되게 세포수가 훨씬 더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혈액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불량화된 세포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감별하기 위해 가지고 골수 검사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재생불량 빈혈이고요. 이런 좀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런 세포들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세포가 뭔가 좀 부실해지고 잘 못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거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재생불량 빈혈은 이렇게 골수가 비어 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골수,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적으로 적어지는 이제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린 이런 간단한 그림 말고 이 현미경에서 이렇게 골수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직접 이제 가지고 와본 건데요. 쭉 그 뼈 조직 검사까지 이제 골수 검사를 할 때는 항상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상 골수는 뭔가 빽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생불량 빈혈은 뭔가 텅텅 빈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혈액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세포가 여기는 훨씬 그 세포 충실도가 충실하다고 이게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데는 세포 충실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세포 충실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뻥뻥 뚫려 있는 부분은 이제 지방세포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재생불량 빈혈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서구보다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그 발생 빈도, 발생률이 조금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구 쪽에서는 한 100만 명당 2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이제 이런 동아시아 계열에서는 그것보다는 한 2~3배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빨간색 AA라고 써 있는 게 재생불량 빈혈인데 지금 나이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젊은 나이 때 한번 피크가 쭉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에서 30세 사이 이제 한참 공부하고 또 일해야 되는 이 젊은 나이에 한번 피크가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한 듯 하다가 점점 늘어나서 60세 이후에서 또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어느 연령대라도 생길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연령대별로는 15세에서 30세에 한번 이렇게 좀 호발하고 또 60세 이상에서 또 호발하고 이제 이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왜 재생불량 빈혈이 생기는가, 그 원인, 골수가 결국은 왜 비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는 의학 그 논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원인이 됐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골수가 텅 비는 현상이 생기고 재생불량 빈혈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골수를 비게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주로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내과 의사니까 이런 선천성 케이스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케이스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내과에도 젊은 성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때로는 선천성 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40세 미만, 특히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이제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항암이나 뭐 방사선, 뭐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골수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골수가 비어서 재생불량 빈혈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 보다가 너무 혈액 수치가 회복이 안 되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골수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일한 또 암에 대해서, 다른 암에 대해서 또 치료를 하던 중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 방사선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골수가 비고 혈액 수치가 낮아져서 또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벤젠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유해한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력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게 이제 독성으로 작용해서 또 골수가 이렇게 비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가운데 있는 자가 면역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건 조금 이따 다른 그림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뭐 간염에 걸린다든지 뭐 비형 간염이라든지 시형 간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간염이나 그런 임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활성화된 면역 반응이 이 골수를 타겟으로 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골수 세포가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텅 빈 골수가 되게 된다라는 그런 가설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이제 밝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그 유발 인자가 없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을 특발성이라고 그러고, 이 특발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로 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도 그 뭔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자가 면역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진료실에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재생불량 빈혈이 생기면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결국은 아까 그 텅 빈 골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조혈세포가 만들어내는 혈액세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혈액세포가 모자라져서 생기는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감소돼서 결국 이게 빈혈인데, 이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무기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숨차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일단 백혈구가 감소됐을 때는 결국은 감염증, 발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백혈구에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중구라고 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그런 백혈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녀석들이 감소하게 되면 세균 감염이나 뭐 곰팡이 감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증 때문에 열나고 오한이 들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또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소판 감소, 이게 이제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은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피부에 콕콕콕콕 뭐 반점처럼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은 점상출혈, 뭐 작게는 점상출혈,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뭐 자반증, 이제 이런 출혈성 경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코피가 나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과다를 이제 그 증상으로 겪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입이 아파요 해서 제가 입을 이렇게 진료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입안에 혈종이 차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입 이렇게 잠 깨물고 하면 이제 또 금방 며칠 지나고 하면 회복되고 하지만, 혈소판이 낮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번지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불편감을 느끼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심하게는 이제 뇌출혈이나 이제 안쪽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불량 빈혈을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저는 중증도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중증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게 정상 골수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 골수라는 곳은 혈액을 만드는 피 공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혈액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조혈모세포가 열심히 기능을 해가지고 분화하고 생장해서 하위에 이런 혈액세포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백혈구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적혈구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혈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재생불량 빈혈은 이런 혈액세포를 만드는 이런 엄막격에 해당하는 그런 조혈세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세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드는데,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골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혈액 세포들은 또 잘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별로 모자라지 않는 경우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모자라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출혈성 경향도 쉽게 보이고 매번 이제 수혈 의존도가 생기고 이제 적혈구도 정말 낮아져 있고, 그다음에 백혈구, 호중구가 너무 낮아져 있어가지고 정말 감염증 위험성이 아주 커져 있는 이런 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 정도로 많거나 이 정도로 줄어들어 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단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골수는 좀 이렇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분들의 혈액 수치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때 이제 중증도를 분류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혈액세포 수치가 얼마나 감소해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를 하게 되고요. 되게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중증이라고 그러고, 흔히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증이냐 중증이 아니냐, 그래서 중증이냐 비중증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아까 그 중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계열 중에서 그 두 가지 계열 이상에서 이거를 만족할 때 이제 저희가 이러면 중증 재생불량 빈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호중구 수는 백혈구에 이제 호중구가 500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혈소판 수가 2만 미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하거나, 적혈구 계열은 교정 망상 적혈구나 이제 절대 망상 적혈구라는 그런 수치로 저희가 그 적혈구 계열의 혈액의 생성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다, 적혈구를 많이 못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는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상작용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가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 적혈구들이 이제 많이 생성되고 이제 그런 흔적들을 보는 게 이제 망상 적혈구인데,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들은 빈혈이 있어도 그걸 보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만들어내는 흔적으로 보는 이런 망상 적혈구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망상 적혈구가 퍼센티지나 아니면 절대 수치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적혈구 계열에 적용을 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계열 중에 2개 이상이 이제 이 기준에 맞으면 그러면 당신은 중증이에요 라고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증이고 중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중증이면은 굉장히 이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조금 서둘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증도를 분류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중증 재생불량 빈혈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1년 생존율이 이제 굉장히 낮다라고 돼 있어요. 20% 미만으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중증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중증도를 이제 중증이냐 중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중증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치 3개 중에 2개의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중증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증이 아니지만 수혈 요구도가 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혈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수혈 요구도가 있는 중증이 아닌 이런 재생불량 환자라든지 아니면 중증 재생불량 빈혈 환자는 저희가 뭔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생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결국은 치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골수가 이렇게 비어 있어도 혈액 수치들을 잘 만들어내고 수혈 필요성도 별로 없고 그러면 경과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아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그냥 경과관찰만 하면은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병이 있어서 왔는데 왜 약도 안 주고 그냥 경과관찰만 하냐. 재생불량 빈혈의 그 치료 목표는 이 모든 혈액 수치를 검은색으로 만드는 데 있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혈액 수치가 낮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살 만큼 유지시켜주는 게 재생불량 빈혈의 치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낮지만 수혈 의존도도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경과관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치료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자란 혈액들을 주로 이제 적혈구 혈소판 이런 수혈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채워주는 그런 수혈요법들을 아마 많이 받고 계실 거고 이제 약물 치료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요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조절 요법, 면역 억제 치료 이렇게 되겠는데 항흉선 글로불린 이게 토끼혈청이라고 불리는 약인데 이거 주사제 그리고 이제 경구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이제 이런 약제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혈 모세포 이식 가장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다른 약제로는 이제 TPO 수용체 기량제 그래서 스롬보포이에틴을 이제 줄임말로 TPO 수용체 기량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원래 면역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그 질환에서 혈소판 생성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시장에 도입됐고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약이었는데 이거를 좀 고용량으로 썼을 경우에 조혈모세포 자극이 되면서 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근거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구 레볼레이드나 주사제인 로미플레이트 이런 약제들이 이제 TPO 수용체 기량제인데 이런 약제들도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합성 호르몬제 다나졸 옥시메톨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남성 호르몬제 특성을 조금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다나졸이나 옥시메톨론도 그 조혈 세포들을 좀 자극시켜 가지고 이것들을 조금 더 혈액 세포들을 더 잘 만들게 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그림을 예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다른 논문에서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HSC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일단 조혈 모세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조혈 모세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골수에 충분히 있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조혈 모세포가 많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에 의해서 공격을 받냐면 여기 T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속에는 면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내 조혈 모세포를 자꾸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상 면역 반응이 조금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자꾸 조혈 모세포, 조혈계 세포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숫자가 모자라지는 거가 이제 그 병이 생기는데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상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는 항상 이 녀석들을 감시하고 얘네가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막 활동을 액티브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감시자가 또 있거든요. 감시 T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좀 모자라져 있다. 이 세포들이 기능을 잘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공격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이쪽 왼쪽을 보면은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꾸 얘를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혈 세포라는 거는 얘가 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얘는 분화해가지고서는 하위 세포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특성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고 자가 증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자가 증식을 계속 해가지고 유지가 되어야만이 그 하위 세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가 자꾸 자가 증식하고 얘가 골수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미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얘가 살아가는 거를 조금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재생불량 빈혈이 왜 생기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저희가 지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치료가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이 조혈모세포를 자꾸 이상 면역 T세포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공격하는 녀석들을 억제해주기 위한 것.
이제 그런 게 항흉선 글로불린, 사이클로스포린, 이제 이런 약제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상 면역 반응들을 자꾸 잡아주기 위해서 이 공격하는 T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제가 이런 면역 조절 약제, 면역 억제 요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다나졸, 옥시메솔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이 조혈세포들의 그 기능들, 조혈모세포 및 그 하위에 굉장히 그 조혈 기능들을 담당하는 세포들에게 조금 더 그 자극을 줘가지고서는 걔네가 혈액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TPO 수용체 기량제, 얘도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어떤 이유든지 이 조혈세포가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억제가 되든지 얘네가 자가 증식하고 더 증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막히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자극을 통해서 TPO 수용체 기량제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이게 더 증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혈세포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혈액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TPO 수용체 기량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제 치료 말고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혈액 공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예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심어줘가지고 그 조혈모세포가 이제 내 골수의 주인이 돼서 얘가 열심히 그냥 혈액 잘 만들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그래서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해서 모든 조혈 계열 세포를 기증자의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이제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이 골수에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저희가 보통 받으면 이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는 호밍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들이 영리하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이 세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골수이기 때문에 그 골수를 찾아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입원하자마자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한다고 해서 이런 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이쪽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착할 수 있도록 그런 처치를 미리 해줘야 돼요. 이제 그거를 전처치 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원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항암, 뭐 면역 억제제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사선 요법 이런 전처치 과정을 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그 과정의 목적은 이런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그 내 골수에 잘 안착하고 이렇게 그 이후에 다른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원래 환자의 그 골수에 뭔가 이상세포를 놔뒀는데 이건 예를 들어 뭐 혈액암이 있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의 이식에는 이런 세포를 없애는 목적의 또 전처치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들은 이런 암세포를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전처치 요법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결정 시의 고려 사항은 일단 이 병이 어떤 중증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증 재생불량 빈혈인가 아니면 비중증 재생불량 빈혈인가 당연히 그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비중증이어도 이제 수혈 요구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치료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나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0세 이하, 50세 이상 이렇게 저희가 많이 또 구분을 하는데 50세 이하 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식을 그 1차 치료로 고려하는 이제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중요하고 외국 데이터에서는 40세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분석 시 50세까지도 1차 치료로 상당히 이식이 안전하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연령대를 조금 더 높이 보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여자는 그 일치혈형 공여자가 있으면 또 1차 치료로서 이식을 또 많이 시행하고 요즘은 일치혈형 공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뭐 면역 치료를 하고서는 또 다시 이식을 고려를 하게 될 때 일치혈형 공여자가 없더라도 이제 비혈형 공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 간 반일치 공여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또 저희가 치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저한테 왔는데 중증 기준을 맞는 재생불량 빈혈이고 나이가 50세 이하이고
일치 혈형 공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식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중증으로 오셨는데 뭐 50세 이하이고 일치 혈형 공여자가 없다. 그러면 먼저 면역 억제 치료를 이제 또 시도를 해본다든지, 중증으로 오셨는데 50세 이상의 연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고려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은 대상자는 웬만해서는 중증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이 아닌데 이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우리나라 보험도 중증도에서 이 중증을 만족해야만 그 재생불량 빈혈의 보험으로 또 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플러스 또 이식이란 치료는 워낙 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항상 갖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질환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 또 이식 치료를 보통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여자로서는 주 조직 적합 항원, 그러니까 HLA라고 하는 이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형제가 있으면 1차 공여자로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타인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반일치 가족의 그 이식이라든지 성적이 굉장히 좀 그 형제 간 이식에 비해서 이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주저하고 꺼리는 분위기였던 거는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처치 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하면서, 또한 뭐 숙주 반응에 대해서 대처하는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하면서, 사실 이제 타인 일치자가 있다면 그런 타인 이식이라든지 가족 간 반일치 이식 이런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라고 하면, 조혈모세포는 사실은 골수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골수를 직접 이렇게 뚫어서 그 수술방에 가셔가지고 공여자분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엎드린 자세에서 의사들이 이제 그 골수에 직접 접근을 해서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혈액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조혈모세포를 뽑아가지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넣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말초 혈액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의 원리는 말초 혈액에도 조혈모세포가 있기는 하지만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 훨씬 더 조혈모세포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이제 약을 써서 촉진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약을 쓰면은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말초 혈액으로 좀 뛰쳐나와요. 그러면은 그 뛰쳐나온 그 말초 혈액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그렇게 그거를 조혈모세포의 근원으로 한 이식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뭐 혈액 질환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80%에서 90%가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이게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좋다라고만, 이제 좋은 치료는 맞지만 항상 저희는 10에서 20%의 그렇게 장기 생존자로 되지 못한 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에서 20%는 그러면 왜 이게 100%가 아니냐라고 하면,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거는 이식 자체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중에 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성도 있고, 또 이식 이후에 장기적인 그런 합병증, 뭐 숙주 반응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나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 10에서 20%도 항상 우려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증 재생불량 빈혈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하는 치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이제 면역 억제 치료, 면역 조절 요법인데요. 이제 대상자가 되는 분은 중증 재생불량 빈혈인데 나이가 초치료로 이식 치료하기에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50세 이상의 그런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50세 이하이기는 하지만 형제 일치 공여자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환자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면역 억제 치료를 1차 치료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이 아니고 이제 비중증이다 하더라도 수혈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 저희가 면역 억제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그 비중증일 때는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요법만 그냥 외래에서 그 약제만 받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면역 억제 치료를 이제 입원해서 하는 치료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때는 보통 항흉선 글로불린 주사 이게 ATG라고 했는데 이게 토끼혈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주사하고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하고 병합요법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항흉선 글로불린은 입원해서 한 주사로 5일간 투여하는 약제예요. 그래서 이건 입원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약은 이제 항흉선 글로불린과 동시에 이제 또한 복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외래 통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1년 최소 한 1년 정도 이상은 이게 복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면역 억제 치료, 면역 조절요법은 치료하자마자 그 반응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니에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 환자분이 내가 했던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치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응 평가를 할 거면 최소 6개월 이후에 이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이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뭐 2개월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이플을 뚝 끊어버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쭉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적게 보고하는 그런 논문에서는 한 40% 정도에서의 개선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높게 보고하는 논문에서는 한 70% 정도 환자분한테 반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은 한 과반수 50%에서 60% 정도의 환자가 국내에서 이런 면역 억제요법을 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때 그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6개월 그리고 1년째 뭐 이런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단기간 내 평가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다라는 그 특성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TPO 수용체 기량제, 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혈소판 수치 높이려고 이제 썼던 약인데 이거의 용량을 높이니까 혈액을 만드는 조혈세포들, 조혈무세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혈소판뿐만이 아닌 다른 백혈구나 적혈구 계열에 있어서도 혈액 수치 개선을 가져오더라라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생불량 빈혈의 치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면역 억제 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증 재생불량 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로서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치료로서는 지금 보험 인정이 됩니다. 지금 보험 인정이 돼도 약제비가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차 치료로서 보험이 되기도 하고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에서 많이 쓰고 있고 1차 치료로서 이게 면역 억제 요법을 받는 환자분 그러니까 토끼혈청 주사 플러스 사이클로스포린 그 병합요법에 또 이 TPO 수용체 기량제를 함께 쓰는 것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 면역 억제 그 치료만 했을 때보다 반응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됐지만 보험 적용이 또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1차 요법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안 됐을 경우에 또 2차 요법으로 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2차 치료든 1차 치료든 여기에서 쓸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2차 치료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O 수용체 기량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먹는 약 레볼레이드 이거는 먹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피하 주사 루미플레이트 이렇게 주사제가 있는데 루미플레이트는 뭐 흔히 연구 논문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 용량까지 올려라라고 하는 용량까지 국내에서 지금 올릴 수가 있는데 약간 레볼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할 때 아시아 사람들의 특성이 서양 사람들의 특성 대비 조금 이 약물 농도가 동일한 용량을 먹어도 조금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반절밖에 못 씁니다. 실제로 다른 서양 데이터에서 권고하는 용량의 반절까지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허용을 안 하고 있어서 좀 그런 한계 제약이 조금 있다라는 저희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약제와 피하 주사 이런 두 가지 약제를 이런 세팅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